이번에는 그 통계보다는 그 작년에 새로 나온 그 사망률에 대한 그 논문을 중심으로 해서 국내 에이즈 현황과 그다음에 예방 정책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작년에 좀 의미 있는 논문이 좀 나왔는데요.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논문이 없었는데 우리나라 HIV 감염인의 사망률에 대해서 조사한 논문입니다.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새롭게 HIV에 감염된 13,9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 결과고요. HIV에 대해서 그 고강도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 요법이 개발된 이후로 생존율이 크게 증가되고 기대 수명도 좀 늘어난다. 그래서 만성 질환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그 사망률이 좀 높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그 과정 중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발표된 논문이어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HIV 감염인의 진단 이후에 1년, 5년, 10년, 15년 생존율을 각각 보면 96%, 91%, 86%, 그 다음에 80% 정도 됩니다. 근데 이 논문에 참여된 환자들의 나이를 보면 한 60%가 20대, 30대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15년 뒤면은 한 40대, 그 다음에 50대 전후 될 텐데, 그 환자들의 100명 중에 20명은 그 사망하는 걸로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망의 원인을 보면 에이즈 자체로 사망하는 경우가 59%, 그 다음에 암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8.2%, 그 다음 많은 경우가 자살하는 경우입니다. 사망 시 평균 연령은 54.5세고 자살인 경우 46세로 제일 그 사망 시 평균 연령이 낮습니다. 54.5세는 2021년 우리나라 기대 수명인 83.6세와 비교하면 한 30세 정도 기대 수명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률을 일반 인구와 좀 비교해 보면 HIV 감염인의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률이 일반 인구보다 남자에서는 5.6배, 여자에서는 6.2배 높은 것으로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에이즈로 인한 사망을 제외할 때도 HIV 감염인의 사망률이 일반 인구보다 남자는 2.2배, 여자는 3.8배 정도 의미 있게 높다고 나왔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는 해외에서도 계속 발표가 되었었는데 영국이나 캐나다, 일본에서 많은 환자 수를 대상으로 한 결과에서도 HIV 그 치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인구보다 더 사망률이 높은 그런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작년에 나온 그 논문인데요. 이거는 HIV에 감염만 돼도 수명이 5년까지 단축된다라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에이즈는 진짜 만성질환일까라는 기사까지 나왔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 논문은 그 DNA 수준에서 연구를 한 거고요. 세포 이하 수준에서 DNA가 그 HIV 감염 전과 감염 후에 2, 3년 사이에 DNA의 그 노화가 가속화된다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다른 만성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일찍 발현이 되고 그로 인해서 수명이 좀 단축될 수 있다라는 논문입니다. 이렇게 HIV 감염인의 사망률이 높고 수명이 짧은 원인이 뭘까 생각해 봤을 때 첫 번째로는 진단 시 이미 나이가 젊은 나이에 진단이 돼서 약을 아무리 먹고 수명이 좀 늘어나도 20, 30년 정도 더 이렇게 살 수 있어도 한 40, 50대에 사망할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HIV의 특성상 잠복기가 길기 때문에 본인이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그 진단이 늦어지고 그로 인해서 진단율이 굉장히 미진단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그 통계를 보면 2021년도에 20, 30대에 진단된 그 환자의 퍼센티지가 한 65% 되고 그리고 그 중에서 25세에서 34세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해서 46% 정도를 차지합니다. 매년 그 20, 30대 HIV 진단에 진단되는 분들의 그 숫자가 좀 늘어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신규 진단자가 늘어나는 것이 20, 30대들의 그 진단자들이 많아지면서 같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보면 20대에서 34세는 55% 정도를 차지하고 20에서 39세 사이에서 65%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 논문은 그 미진단율과 그 다음에 진단 시간을 최초로 그 우리나라에서 연구한 논문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HIV 감염이 되었지만 진단이 안 된 상태에서 지내는 사람들이 한 40% 정도 된다라는 결과가 나왔고, 실제 감염된 시점부터 진단 시까지의 평균 기간이 7년 정도 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 7년이라는 기간을 보면 그 HIV 감염의 자연 경과를 봤을 때 감염되고 나서 아무 치료를 받지 않고 7년 정도가 지나면 CD4 T셀이 200 정도로 감소가 돼서 이미 에이즈까지 진행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에이즈로 이미 진행이 된 상태에서는 고강도 항레트로 바이러스를 치료 잘 받아도 이렇게 그 사망 생존율이 이렇게 높아지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이 늦고 그다음에 진단율이 늦게 진단되는 경우, 그리고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진단된 경우에 생존율이 더 낮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HIV 에이즈 국내 현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총 975명이 새로 진단이 되었는데, 작년과 재작년은 코로나 19 영향으로 인해서 보건소에서 선별검사 정책을 많이 하지 못하고 코로나에 집중하는 관계로 HIV 진단 실적이 많이 떨어져 있고 실제로 검사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지금 진단 수가 좀 감소된 걸로 보이고, 코로나 이전까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1999년과 대비해서는 770% 정도 증가했고, 2010년과 비교해서는 16.5%가 증가했습니다. 외국과 비교하면 UNAIDS에서 발표한 전 세계 신규 진단자 현황을 보면 1996년도에 320만 명이 새로 가장 많이 진단이 되었다가 계속 이제 낮아지는 추세여서 2021년도에는 150만 명이 새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매년 신규 진단자가 늘어나면서 2000년에 누적 생존자가 994명에서 2021년도에는 15,000명 정도로 한 1,430%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진단자들이 발생하고 누적 생존자가 많이 발생하면서 이렇게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서 HIV 에이즈 진료비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감염병 진료비는 1.6배 증가를 했지만 HIV 에이즈 진료비는 3.8배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부터 2019년까지를 계산한 것인데요. 특징적인 것을 보면 모든 감염병의 1인당 진료비는 23만 원인 것에 비해서 HIV 에이즈 진료비는 1인당 850만 원으로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녀 비율을 보시면 이전부터 계속 95에서 96% 정도로 남자가 압도적인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남녀 성비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한 15에서 한 25배 정도 남자가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많은 연령대를 차지하는 20세에서 34세를 보면 2021년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여자보다 85배 많은 것으로 거의 다 남자 환자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1985년부터 2021년까지 누적된 자료인데요. 본인의 감염 경로를 응답한 사람들에 한해서 이렇게 도표가 나왔는데, 파란색은 동성 간 성행위를 통해서 감염된 비율이고, 주황색은 이성 간 성행위를 통해서 감염된 경우입니다. 점차 동성 간 성행위로 인한 보고가 응답이 많은 것을 알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응답자의 99.5%가 성접촉으로 감염이 되었고, 수직 감염이라든지 마약 수혈에 의한 감염은 2005년과 2014년 이후로는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고, 최근에 마약 주사 사용으로 인해서 감염되는 경우가 좀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1년 같은 경우는 응답자 중에 64.7%가 남성 간 동성 성행위를 통해서 감염이 됐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렇게 HIV 감염 위험도와 또 위험 행동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UNAIDS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고위험군이 있습니다. HIV 감염이 잘 되는 고위험군이 있는데, 트랜스젠더 여성, 그다음에 게이나
남성 간 성행위자, 그리고 마약 주사 사용자, 성매매 종사자 이렇게 있는데 이 그룹들이 전체 전 인구의 한 5%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2021년도 새로 진단된 HIV 감염자의 7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트랜스젠더 여성 같은 경우는 일반 인구보다 14배 위험도가 높고 게이 같은 경우는 28배 위험도가 높고 마약 주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35배, 성매매 종사자는 30배 정도 위험도가 높습니다. 또 그 HIV 감염이 잘 생기는 위험한 행동을 보면 항문성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문성교를 통해서 급성 감염기인 경우에는 2.8배에서 70.3%까지 그 위험도가 있는데 여기 보면 그 항문성교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상대방이 급성 감염기에 있을 경우 그리고 상대방도 성병이 있고 나도 성병이 있는 경우에는 한 번의 성행위로만으로도 70.3%에서 HIV에 감염될 수 있다는 그 표입니다. 이게 CDC, 미국 CDC 홈페이지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HIV 감염 그 자연 경과를 보면 급성 감염기에는 그 증상이 굉장히 미미하게 감기 몸살 정도의 미미한 증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본인이 HIV에 걸렸는지 감염됐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문란한 성관계를 하거나 한번성교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 전파시킬 위험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그 HIV 에이즈 예방 정책과 성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브로셔는 질병관리청에서 그 배포하는 브로셔인데 HIV와 에이즈의 정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에이즈는 어떻게 감염되나요? 이런 그 밑에 보면 거의 대부분 그 항문성교나 남성 간 성행위를 통해서 이제 감염이 되지만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로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고 거의 감염되지 않는 경로인 주사제라든지 수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슷한 그 비중으로 보이게 이렇게 브로셔를 만들어 놨고 이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콘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콘돔으로 쉽게 예방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브로셔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리고 또 작년 에이즈의 날을 기념해서 이렇게 또 카드 뉴스를 만들었는데 뭐 인권이나 동등, 뭐 평등 이런 것들이 주제고 그다음에 에이즈 환자에 대한 편견 낙인 해소들을 위해서 이제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그 예방 정책의 그 초점은 HIV 에이즈의 조기 발견과 치료 그리고 부정적 인식 개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1차적으로 어떤 안 좋은 행동 습관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보다는 이미 걸린 상태에서 빨리 발견하고 빨리 치료하자. 그리고 에이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자. 그 정도에서 질병 그 예방 정책을 세우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콘돔의 예방 효과는 그렇게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 콘돔의 그 HIV 감염 예방 효과에 대한 논문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좀 차이가 있지만 70% 내외 정도로 보면 되는데 여기서 조건은 항상 올바르게 그 성관계를 할 때마다 콘돔을 잘 사용하는 경우에만 요 수치가 해당이 됩니다. 근데 동성애자들의 그 성 패턴을 보면 그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여러 명들과 성관계를 하기 때문에 이 퍼센티가 실제로 적용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란 글씨에 보면 남성 동성 간 성행위자의 16%만 일관되게 콘돔을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CDC 같은 경우에는 뭐 에이즈를 포함한 성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절제와 순결 그리고 가능한 적은 수의 파트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콘돔 사용이라든지 백신이라든지 조기 진단 등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절제와 순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이게 그 성병 예방에 대한 그 자료를 보면
뭐 성병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합니다. 그리고 성병 감염을 항상 조심하고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성접촉 시에는 콘돔을 사용하며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위험성이 인지되는 상황에서는 안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하지만 콘돔을 사용하면 위험한 행동을 해도 다 예방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좀 사람들이 봤을 때 오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성교육에도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계속 반대를 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가 이 지금 추진하고 있거나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 성교육의 그 개념이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핵심 그 개념입니다. 이 포괄적 성교육에는 이 젠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된다고 돼 있고, 그다음에 섹슈얼리티와 성적 행동에 대한 교육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생애 주기별 성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신의 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떤 성적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조기 성애화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8번에 보면 HIV, 에이즈는 특별히 또 이렇게 따로 언급을 해서 이들의 낙인, 혐오 이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또 따로 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젠더에 대한 개념을 보면 이 젠더라는 것이 머리로 내가 생각하는, 판단하는 정체성과 그 마음으로 끌리는 그 상대방의 마음으로 끌리는 어떤 그 느낌과 그 다음에 외부 생식기, 우리가 말하는 생물학적 성, 그것과 그 다음에 실제로 표현되는 외모라든지 이렇게 네 개를 따로 정의를 내려서 이것이 다 조합이 되면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뿐만 아니라 여러 우리가 알고 있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젠더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몸과 마음과 이 신체가 다 분열될 수 있는 좀 분열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좀 문란하고 좀 자유로운 성행위들을 유발할 수 있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성매개 감염병이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파란색 그래프 같은 경우는 감소했다가 최근에 증가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단순포진, 콘딜로마, 클라미디아, 곤질, 그런 성병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2016년 성매개 감염병 진료 지침에 보면 이렇게 성매개 감염병들이 증가하는 것들이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 그 원인으로 프리섹스와 성도덕 문란 때문이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병들을 어떻게 예방하느냐, 그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은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이 있습니다. 근데 1차 예방은 어떤 행동들이 위협이 되는 것인지를 미리 예상을 하고 그것을 알리고 스스로 행동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런 HIV 통계나 성매개 감염 통계나 감염 경로들을 보면 어떤 행동이 위험한지를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제대로 알려서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하고 책임지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1차 예방이고, 2차 예방은 병이 걸린 것을 조기에 진단해서 치료를 빨리 하도록 하는 거고, 3차 예방은 병이 진단이 됐을 때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최소한의 그 신체적인 해악과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들을 최소화하는 것이 3차 예방입니다. 2차 예방과 3차 예방은 좀 어떻게 보면 좀 뒤늦은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1차 예방이 중요한데 1차 예방을 잘 하기 위해서는 정보 제공이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 제공을 함으로 인해서 각 사람들이 본인이 자유와 책임, 그리고 책임을 가지고 존중을 받으면서 그런 것들에 스스로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1차 예방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잠깐 이렇게 요약하고 또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HIV는 그 발전된 치료법, 그 고강도 항레트로바이러스가 굉장히 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반 인구보다 사망률이 높고 수명이 짧습니다. 그리고 완치 불가능한 감염 질환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젊은 남성을 중심으로 동성 간 성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증가하고 있고, 이들 중에는 많은 수가 10대 중반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20, 30대에 진단이 됐지만 감염 시점은 아까 얘기했듯이 진단부터 감염 시까지 평균 기간이 7년이기 때문에
뭐 25세에 만약에 진단이 됐으면 10대 중반 후반에 이미 감염이 됐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HIV 감염의 주된 경로이자 가장 위험한 행동은 남성 간 성행위, 즉 항문 성교이고 콘돔의 예방 효과는 불확실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서 스스로 자유와 책임을 가지고 올바르게 잘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카도시 아카데미에서 빌린 슬라이드인데, 우리가 말하는 성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뭐 쾌락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성이라는 것이 남자 여자로 각각 태어나서 사춘기를 지내서 쭉 가정 안에서 자라다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또 서로 희생하면서 섬기면서 또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아 키우고 또 그 자녀가 또 생명을 낳고, 이런 것이 가장 그 바람직한 성교육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그 어떤 뭐 교육 그 성행위 뭐에 대한 방법을 가르친다든지, 그다음에 뭐 콘돔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친다든지, 이런 것이 성교육이 아니고 이 가정 안에서 생명이 생명을 낳는 그런 성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